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60시간 동안 그 공기업 경영학에 대해서 강의할 박도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시작인데, 경영학이라는 게 학생들이 그 일정 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어서 좀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영학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범위가 넓은 부분은 아니에요. 넓은 아닌데 학교에서 과목별로 쪼개놓다 보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하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거죠. 여러분들. 매니지먼트죠. 사람의 일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조직 속에 있는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경영에 3요소를 우리가 3M이라고 합니다. 3M.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3요소를 3M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니, 매터리얼, 그 다음에 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조직 구성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기업의 성과를 내냐는 거지, 범위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쪼개져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조직 하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강의 기획서를 먼저 여러분 보시면, 경영학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 범위적인 부분하고 용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실 때 바코드라는 걸 찍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포스 시스템인데, 그 바코드를 찍고 나오면은 그 여러분들이 물건 샀던 정보들이 그 회사 본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어떤 물품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그 편의점의 주력 상품과 주력 판매되는 시간대를 알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장 진열 배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품의 보유, 수량, 재고 부분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업의 활동에 직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 기획서 보시면 조직의 사명이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페어리라는 학자는 경영 활동을 계획, 조직, 명령, 조종과 통제의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자, 3M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무적, 그러니까 머니, 그 다음에 물질적, 매터리얼, 그 다음에 사람, 맨, 이 세 개를 계획, 조정, 명령, 조정,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학 시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많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효율적 측면에서 시간 투자 대비 전체적인 시험 점수는 쉽게 나올 수도 있는 파트예요.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이 기업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레임을 잡아가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셨을 때 전체적인 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구축을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경영학적 마인드가 없어서 이 공부가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 하는데 처음부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공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부터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다? 그럼 뭐 부자 안 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아니라 친숙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주 보면 그만큼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실 때 예를 들어 축구를 얘기 들어볼게요. 뭐 업사이드예요. 그 업사이드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축구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축구 경기라는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자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축구 경기라는 건 몰입하다 보면 그 경기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 보다 보면은 그런 용어는 나도 모르게 따로 공부 안 해도 몸에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경영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넓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친숙하게 보시면은 아주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친숙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느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경영학 공부는 제가 예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습을 권하지는 않지만 단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경영을 항상 느끼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신 것들을 수업 들으시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학이란 특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학 수업은 총 60시간 정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15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강의 기획서상에서 매 4번째 시간마다 우리가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고 1시간 정도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경영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 경제적 환경 아래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 그래서 경영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성립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 경영학으로 첫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영자도 변해야 되고 기업도 변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속에서 기업들은 그 급변하는 환경 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돼요. 그게 환경 분석과 전략 경영 파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경영학의 발전 과정, 이론적 발전 과정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기업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 이론과 그 속에서의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까지를 우리가 3, 4, 5, 6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구성됐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매출적 관점이라면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아웃풋적 관점에서의 생산량이라면 생산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 8, 9 차수에서 이제 마케팅을,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관리는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총 4회씩이니까 큰 틀에서 4회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하고 재무관리를 각각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5번, 시수로는 60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그 기본서가 제 교재가 있고, 박도준의 핵심 경영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는 제가 수집한 기출문제들을 그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매 4번째 시간에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주 교재에서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경영학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라는 것도 경제학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겠죠. 이거를 소비자라고 본다면 이쪽을 우리가 생산자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는 기업의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임금이라는 걸 주겠죠. 그러면 가계는 그 받은 임금을 갖고 기업에서 만든 물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만족이라고 하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 활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기업이라는 애들은 결국에 이윤을 창출하려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경영학은 기업이 이러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그게 인정받았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일단은 여러분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면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윤이라는 걸 창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윤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기본 지도 원리라고 하는 게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현대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놈들은 인풋이 들어가고 이 인풋이라는 놈이 조직 내에서 여러 하부 시스템들 속에서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웃풋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과정이, 인풋과 프로세스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이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를 고민하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리고 이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는 또다시 피드백의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조정 통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기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기업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에서 그림과 내용들은 요 활동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7급 감사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하고 생산 원가 감소했어. 아주 좋죠. 아웃풋 증가하고 인풋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원가까지 감소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업은 요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보시면 생산 원가 감소했으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관심을 끄지 못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못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목표인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기술 도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업은 효율적으로 지금 프로세스 시스템을 운영은 했어요. 운영은 했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달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회사였다라고 판단 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치 창출이에요. 소비자의 가치 창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 이 경영자는 항상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경영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일단은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담 스미스를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아담 스미스가 분업의 논리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해 준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당시는 도시가게에 수공업자 형태의 소규모 기업들이었어요. 소규모 기업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주 중심의 소규모 기업들이었다고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쓰니까 내 활동이 너무 편해져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던 시절이에요. 이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면 팔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 중심의 작은 도시가게 수공업자들이 만들면 잘 팔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꾸리고 도시가게 수공업자 형태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치열해질 겁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들은 일단은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규모를 키우려고요. 그럼 규모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적게 드나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경쟁 속에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대규모 자본 조달을 가장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끼리 싸워서 경쟁하다 덩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소유 중심이지만 덩치가 커지니까 나 혼자 경영을 다 못하죠. 그래서 고용 경영자라는 애들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끼리의 규모가 커진 애들끼리의 경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치열해지겠죠. 경쟁이라는 게 가속화될 겁니다. 그럼 더 크게 규모를 키워서 합병을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내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시장을 장악하고 싶어지는 욕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주식이라는 게 대규모로 분할되든가 발행이 증폭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많이 발행되고 하니까 기업 경영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 형태의 소유자가 돼요. 하지만 기업이 너무 커졌으니까 내가 기존의 구멍가게 관리하던 능력으로 관리가 될까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는 대주주 형태로 나오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상태에서 형식적 분류에서 실질적 분류 형태로 변화돼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분리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보실 거는 이러한 형태에서 주주라는 의미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 제도 같은 것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영자들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수탁 경영층이라는 게 있고 전반 경영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수탁 경영층 하면 경영자로부터 임무를 수탁받은 경영자에게 임무를 수탁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경향이 뭐냐면 경영자들의 위탁을 받은 중간 경영층 이런 애들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탁 경영층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 제도에서 최고 운영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 운영기구는 기본 회사의 방침 등을 결정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 및 수립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세운 방침 속에서 이사회는 대표이사, 일반이사, 사회이사가 구분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이사들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 실질적인 이 기본 방침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사장이나 전무 이런 애들이 전방 경영층. 그러니까 수탁 경영층, 전방 경영층. 이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2페이지에 대리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내 회사 내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긴 하지만
이 회사 운영하는 자금이라는 게 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덕적 해이라는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도덕적 해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게 그 경영자와 주주, 채권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돈처럼 막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회사는 경영자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에요. 채권자의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잘못된 것들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형태의 주주 채권자가 얘네들을 감시하는 감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경영자는 그래 내가 확실히 니네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줄게 하고 있어라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확증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확증 비용과 감시 비용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경영상에서의 비용이 발생해요. 이를 우리가 자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대리인 비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기업이 투명하게 되면 주주나 채권자들도 그 기업을 딱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회이사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들을 얘기해요. 이 사회이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기업 자체의 이권하고 떨어져 있는 대학 교수나 전문가 이런 집단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이사회 구성을 할 때는 일반 이사가 있고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이사 제도는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의 경우 그 이사 중에 4분의 1 이상이 사회이사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회이사로 둠으로써 그 기업의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이사 제도와 회사 내에서의 회사 감사 제도의 활성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기업의 M&A 활동이 활성화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투명하게 끌어가겠어요? 안 끌어가겠어요? 투명하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M&A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규제 활동 같은 것들은 결국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활동들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려는 활동들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기업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전문 경영인들이 실질적인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온 개념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실수들을 해요. 특히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두 좋은 얘기들만을 해놓게 돼요. 하지만 운영활동과 기업가의 정신 자체는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정의드리는 개념 외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올바른 운영활동은 당연한 거지 그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고 지금도 정의 내리는 부분만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슌페터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을 수반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리스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리스크는 좋고 나쁘고를 따지시면 안 돼요. 노 리스크, 노 리턴이에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으로서 인식을 하고 가셔야 돼요. 불확실성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혁신의 과정이 성공할지 못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거죠. 이런 불확실성 아래서 혁신을 단행하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도전정신, 모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이러한 도전정신, 모험정신 안에서 혁신을 단행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혁신을 단행하는 대가로서 기업은 보상이라고 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페이지에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욕구를 가진다. 이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성취하려는 성취 동기, 인적 네트워크 구석, 도전 정신,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혁신의 부분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건 뭐예요? 답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 정신을 물어볼 때는 경영활동에서 다 맞는 얘기들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업가 정신을 생각하실 때는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한 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그럼 이러한 정신 상태만 갖고 좋은 건 아니고 모든 걸 판단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럼 그 정신 아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경영자들의 필요한 역할이 뭔지를, 능력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위계 계층으로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최고 경영층이 있을 테고 중간 경영층이 있을 테고 일선 관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들에서 주로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 중간 경영층은 그 방향에 맞는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법론을 구축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중간 경영층들이에요. 그러면 일선 경영층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 효율성이라는 거를 고민하는 이러한 과정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방향성들, 목표들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역할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 방법론,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각 경영자들의 어떠한 능력이 중요한지를 카츠라는 학자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들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 개념 전달 능력이에요. 개념 전달. 그래서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관리층은 이 최고 경영층에서 제시한 이 개념을 위아래를 연결시켜 주면서 방법론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적 능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요. 이 관계적 능력은 인간적 능력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고 요 위아래를 연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짰어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술적, 업무적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이 관계적 능력은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카츠의 경영자의 역할 분류예요. 그럼 요거를 앤소프라는 학자는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하냐를 설명을 해줘요. 그 과정에서 최고 경영층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들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일선 경영층들은 업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이러한 능력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요 최고 경영층들의 의사결정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이고 일선 경영층으로 갈수록 정형화된 의사결정을 하더라. 이걸 설명해줘요. 이 의미는 비정형적인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조직에 흡수되고 이 조직 속에서의 일정 부분 매뉴얼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그 옆에 문제를 잠깐 보시면 카츠는 어떤 경영자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중 하위 및 중간 경영층에 비해 최고 경영층에 많이 요구되는 기술은 뭘까요? 당연히 개념적 능력, 개념적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2009년 농어촌공사나 2004년도 코이카 시험에서도 이 역할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류는 꼭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린츠버그라는 학자는 경영자로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관리자 역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대인적 역할과 정보적 역할과 의사결정적 역할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대인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적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정보 탐색자, 정보를 전파하는 자, 회사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를 조직 구성원에 전파해주는 역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적 역할은 기업가적 역할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대리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기업가들의 이런 역할이 강조돼요. 강조되면서 추가적으로 기업과 경영자에게
필요하는 요건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은 사회와 함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1차적 책임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유지 발전, 그 다음에 2차적 책임으로서 이해관계의 조정, 그 다음에 3차적 책임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을 듭니다. 요거를 CSR이라는 관점에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ISO 26000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책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4단계를 통해서 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규격을 제정해주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기준에 맞게 활동되는 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PL법이에요. 제조물 책임법이죠. 제조물 책임법.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리콜 제도하고 기업의 그 제조물 책임법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PL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개념이라면 리콜은 사후적 개념이에요. PL은 물건의 하자나 결함이 있을 경우 그걸 누가 책임져 준다? 기업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리콜도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걸 바꿔주는 기업의 책임이지만 이쪽은 사전적 개념이고 이건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PL법, 제조물 책임을 볼 때는 그 교재상에서 동그라미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경고 결함. 설계, 제조,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증명해 줘야 되고, 제조상에 공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기업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상의 결함. 이 경고상의 결함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녹즙기. 과거에 녹즙기를 사용했을 때 녹즙기 사용하다 손이 잘렸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책임을 안 져줬어요. 법정소송을 통해서 PL법이 도입되고 하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왜요? 이 녹즙기 사용 시 손가락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책임?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PL법 같은 경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속에서 나타나게 된 제도적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정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 경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결국에 기업이 되겠죠. 기업. 이런 기업 부분부터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